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이 꽤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면 어떨까요? 뭐라고? 내 연금으로 너희 빚을 갚자고? 어머니, 지금은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어머니, 연금으로 빚을 갚고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이 연금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거야. 어떻게 그걸 너희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니?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70세의 김영숙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그날 아침 남편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다급히 불러보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떨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이 꽤 있을 텐데. 그때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알뜰히 모으셨는데. 아들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별로 없다고요.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와 수지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재산 문제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직 아버지가 떠나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게가 요즘 어려워서. 잠깐.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아버지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세금 문제도 있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게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난 지금 정신이 없어. 민호와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의 빈자리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특히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초조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2억 원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순간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다니. 며느리 수진의 행동도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고가의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새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그 가방. 새로 산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세일 중이어서 싸게 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제가 말을 하던 중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 정도 위안은 필요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명품을 사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인데?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이 꽤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연금으로 너희 빚을 갚자고? 민호가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어머니, 연금으로 빚을 갚고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연금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거야. 어떻게 그걸 너희 빚 갚는데 쓰겠다는 거니? 며느리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리움에 잠겨 있었지만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냄비에 무엇을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수진아. 방금 뭘 넣었는지 잠깐 잊어버렸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그러세요?
아니, 가끔 그럴 뿐이야.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않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병원? 이 정도로? 너무 과민 반응 아니니? 그날 저녁 아들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 수진이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오늘도 요리하다가 뭘 넣었는지 잊어버리셨대요. 정말? 어머니가. 저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닌데. 아들 민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그들의 태도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를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긴장되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저는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 왜 그렇게 놀라니? 아들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어머니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멀쩡해. 왜 자꾸 나를 아픈 사람 취급하는 거야?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은 후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아니야, 난 멀쩡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내 기억력이 정말 그렇게 나빠진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이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변해갔고, 이제 그들은 저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와 수진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곳? 수진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실버타운이에요. 어머니, 아주 좋은 시설이래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버타운?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민호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거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난 멀쩡해.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야 하지? 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난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리도 더 자주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위험해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혼자서도 잘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아들 민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실버타운에 가시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됐니? 난 아직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 동생과 조카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려 한다면서요? 동생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에 걸렸다나 뭐라나. 난 멀쩡한데 자꾸 그래. 조카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모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호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족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제 편을 들었고 어떤 이는 민호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어때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하지만 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논쟁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고 제 인생의 대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강요, 가족들의 의견 충돌, 그리고 제 자신의 불안감 사이에서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수진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려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밖에 위험해요. 혼자 나가시면 길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언제 길을 잃었다고 그러니?
난 매일 산책했어. 그때 아들 민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말이 맞아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집에서 쉬세요. 저는 화가 났지만 결국 산책을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 정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우리 모임 있는 날인데 올 거지?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난 멀쩡한데. 하지만 며느리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친구들을 만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어. 아들 민호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저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집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어느 날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우울해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정말 모르겠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민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어머니 위해서. 그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두는 거니? 민호는 말없이 방을 나갔고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을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정말 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개월. 저는 집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지만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아들 부부의 연극 같은 행동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집 앞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이웃인 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 전 괜찮아요. 왜 그러시죠? 박 여사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날 이후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한 여성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복지관의 김미영입니다. 어르신 상황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김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웃분께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셔서요. 그날 저녁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얼굴에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 민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얼른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잘 설명할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복지관 직원 앞에서 마치 연극을 하듯 행동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 척, 저를 극진히 돌보는 척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세요. 다만 가끔 건망증이 있어서 걱정일 뿐이에요. 아들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24시간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제안하고 통제하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연기를 하다니요. 복지관 직원이 돌아간 후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들 민호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웃들의 시선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이는 아예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다른 이웃인 최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최 씨, 사실은 그 순간 아들 민호가 달려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최 아저씨. 어머니가 또 헛소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엉켰지만 저는 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존엄성을 지키며 진실을 알릴 기회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정미의 방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문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문을 열자 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가 지금 좀 편찮으셔서. 그때 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미야, 이게 얼마 만이니?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영수가 내가 이사 간 뒤로 연락이 끊겼더라고 걱정돼서 찾아왔어. 정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와 수진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우리가 20대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을 보자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 이건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잖아. 1975년 봄이었지? 아들 민호가 놀란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오래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기억 못하겠니?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해. 정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각 사진에 얽힌 추억을 생생하게 떠올렸고, 심지어 정미가 잊은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영수가 내가 치매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니?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정미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왜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가 가끔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정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치매의 증거가 되나요? 의사 진단은 받으셨어요.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치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영숙이의 기억력이 저보다 좋은데 말이에요. 방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불편해졌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치매 취급을 받는지. 정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겪었던 일들, 아들 부부의 행동, 제 자유가 박탈당한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정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미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민호와 수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정미의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제 편에서 진실을 밝혀줄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우리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이길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비밀이 모두 드러난 후,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한 첫날이었습니다. 영숙 씨, 어서 오세요. 곧 다루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꽃집 주인 김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꽃을 만지며 잃어버렸던 제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며느리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침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러 가. 수지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독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강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연락하고 정보를 찾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뭐 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친구한테 문자 보내려고.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하시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결국 제 비밀스러운 활동들이 모두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수진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이야기 나눠야겠어요. 아들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꽃집에서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아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난 아직 멀쩡해. 왜 자꾸 날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거니? 며느리 수진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좌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너희를? 방 안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을 했습니다. 들어봐. 난 더 이상 너희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니? 난 아직 살아있어.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아들 민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 이제 됐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너희가 막을 순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걱정돼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렇게 살 순 없어. 우리 모두 변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제 계획들이 좌절되긴 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복지사 이미경 씨였습니다. 그녀의 개입으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복지사 이미경입니다. 정기 방문차 왔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지역 복지사는 우리 가족 모두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재산 문제로. 지역복지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지역복지사의 제안으로 저는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영숙님,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하십니다. 치매의 징후는 전혀 없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지역복지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시할 때예요. 어머님은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제 건강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복지사는 우리 가족에게 가족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 민호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걸 받아야 하죠?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모두를 위해 한번 해보자. 이대로는 안 돼. 아들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매주 화요일 저녁 가족 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회기를 거듭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 수진이도 눈물을 훔치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셋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역복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진전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계시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겐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가족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저는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 제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곧이어 민호도 들어왔고 그들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가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영숙 님께서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큰 위험은 넘겼어요.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순간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의 눈에서 후회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에서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미안해. 우리 모두 실수를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할게요. 퇴원 후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역 복지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의 모든 결정을 존중할게요. 며느리 수진이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모두 잘못했어요.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너희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복지사가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 시간을 갖기, 서로의 방에 들어갈 때는 꼭 노크하기. 중요한 결정은 항상 함께 상의하기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도 사과드려요. 처음부터 그 돈은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에요. 모든 걸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싶어요. 아버지 유산 모두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함께 잘 생각해보자.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계시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사랑은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요.